민주당이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 수용 사흘 만에 재논의를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양당 합의에 대해 잘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사면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증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요청한 자료가 통상적인 수준의 최대 4배라고 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국 시내버스 중단이 예고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 버스 노조와 사측은 임금 인상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다시 문을 열었고 마트에선 시식이, 영화관에서는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달걀 한 판 가격이 8개월 만에 다시 7,000원대로 뛰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 우리 증시는 2,700선이 붕괴됐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50원을 돌파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국민의 완전 개방되는 청와대 관람 사전 예약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당 2시간씩 하루 최대 39,000명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극단으로 치닫던 여야의 검수완박 충돌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은 듯했습니다. 모처럼 만의 여야 합의여서 잘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주고받았다는 야합 비판이 주말 내내 들끓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전국과 맞물려 전국이 급냉하고 있고 민주당은 합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며 조금 전 법사위 소위를 소집했습니다.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법사위 소위가 열렸습니까? 네, 여야 법사위 소위 위원들은 다 모인 상태고요. 회의 시작은 임박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을 합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자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우선 박탈하는 여야 합의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법사위 소위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합의안 재논의는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은 이후에 소집이 됐는데요. 민주당이 낸 법안을 논의했던 지난 20일 이후로 닷새 만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28일 혹은 29일에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만큼 소위에서 민주당 위원이 8명 가운데 5명으로 과반을 넘고 안건 조정위로 가더라도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바로 무력화가 가능한 상황이라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소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회의장 주변이 소란스럽군요. 야당이 합의를 번복한 만큼 당초 민주당 원안으로 돌아가서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철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안 처리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를 시사했으니 원래 추진했던 민주당 자체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원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의 협조까지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 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재논의 요구가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원안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합의안이 아닌 원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최주환입니다. 예, 이번 합의안 가운데서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는 대목은 검찰의 공직자 비리 수사와 선거사범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쉽게 합의에 이르렀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죠. 비판 여론이 정치권 전체를 향하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오늘 아침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재안 수용 사흘, 그야말로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결정한 겁니다. 합의 번복이라는 정치적 비난보다 국민과 지지자들의 뜻을 거스르는 데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은 시한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재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합의안이 차선의 대안이라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치인끼리 야합을 했다는 지적이 매우 뼈아프다며 민주당에 재논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속도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65%로 당초 여론은 국민의힘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즉시 박탈하는 합의안이 나온 뒤 서울에선 중재안 수용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42.5%로 잘했다는 응답보다 8.5%포인트 높은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최고위 결정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합의안 재논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숙고해보겠다며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해보라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당선 이후 검수완박 논란에 대해서 말을 아껴오던 윤석열 당선인도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답을 고민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중재안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이고 사실상 야당의 재논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이 되면 부패 완판이 될 것이라고 한 건 이미 너무나 유명한 발언이죠.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한 긴 침묵을 깼습니다. 헌법 가치 수호와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인수위가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거쳐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지적해왔는데 윤 당선인이 헌법 가치 수호를 언급하며 사실상 정치권의 재논의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전 이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란 입장문을 직접 발표하고 이후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번복한 것도 당선인과의 교감 이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다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 문제에 대한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고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란 생각이 검찰총장 때와 전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검찰 출신인 윤 당선인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번 중재안을 미리 알고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김호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은 사전에 중재안을 전혀 들은 게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며 중재안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주원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던 날에 정치권 사정교감이 의심되는 발언을 했던 김호수 검찰총장.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또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하루 전 면담했던 김 총장이 중재안을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건데 김 총장은 두 번째 사표를 낸 지 사흘 만에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의장 면담 당시 중재안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중재안에 중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김 총장의 마지막 메시지에도 검찰 내부에선 실망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의혹투성이인 무능한 지휘관이 변명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한 수도권 검찰 간부는 총장이 국회 가서 정치인과 사진이나 찍으며 야합에 이용당하다가 이제는 책임도 안 지고 조직을 떠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김 총장 사표를 수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은 사실상 파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시간인데 지난 주말 사이에 뭔가 긴박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우 반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물론 합의안 나온 직후부터 비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네, 그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그 윤 당선인과 완전히 무관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재논의를 요구한 배경엔 당선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특히 검수완박이란 게 어찌 보면 검사 윤석열을 정치인 윤석열로 바꾼 결정적 계기였고요. 예. 특히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거대 여당이 자기 보호용으로 추진한다고 비판을 받는 검수완박에 동참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예, 뭐 그렇긴 해도 합의까지 한 서명까지 한 합의안을 금방 뒤집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애초에 합의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 만약에 합의를 안 했더라면 민주당은 의석수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을 겁니다. 예. 그럼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여론의 역풍도 만만치 않았을 테고요. 지방선거의 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에 강력한 대치 정국이 조성돼서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뭐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시기에 거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국을 이끌어갈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중재안에 합의를 했다는 건데 예. 보다 더 큰 그림과 명분을 봤어야 한다. 이런 지적엔 권 원내대표 본인도 수긍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전 저희 기사에서도 보면 이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 부정적인 여론이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컸는데 이 여론을 무시하고 합의를 강행했다.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예, 특히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게 그 선거 범죄하고 공직자 범죄 부분입니다. 예. 이 수사의 주요 대상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고위 관리들인데요. 사실상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져나온 셈입니다. 특히 선거 범죄의 경우에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넉 달 유예 기간을 거쳐가지고 9월부터는 검찰이 선거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선거 범죄는 또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6일 지방선거에서 나온 범죄는 검찰이 한 석 달 수사하다가 경찰로 넘겨버린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게 됩니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야합 비판이 있고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대로 갔다면 뭐 수에 밀렸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뭐 이런 국면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게 됐어요. 지금 앞으로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떤 대응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 재논의인 만큼 그 소위부터 중재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뭐 지적을 하는 뭐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특히 6대 범죄 중에서 4개 부문을 박탈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보완 수사권이 규정된 중재안 이제 4안이 있는데요. 그 단일성과 동일성이란 모호한 표현 때문에 예. 여죄나 아니면 공범, 진범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 보완 수사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점을 부각할 걸로 보입니다. 수적인 열세를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머쓱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안을 이제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수완박에 국민이 반대하는 여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서 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사나흘이 또 중요한 국면이 되겠군요.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첩첩산중이에요.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여당이 추진할 때 국회 시간이라며 말을 아껴왔는데 오늘은 검찰의 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며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잘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건배를 제안합니다. 막걸리도 있고 하니까 좀 마스크를 쓰려면 그래도 한 잔씩은 따르고 해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를 다음 달 석가탄신일에 사면할지에 대해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꼭 필요하다며 지난주 여야 협의안을 긍정 평가했지만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박병수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그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인사에 있어서 때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는 것은 그렇고.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예정돼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며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도를 넘는 자료 제출 요구로 처음부터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공방이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40여 년 전의 출장 기록이나 급여 명세를 요구한 것이 인사청문회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의석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후보자가 검증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불참한 겁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데 청문을 한단 말입니까? 여기 와가지고 없다고 얘기합니까? 한 후보자가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는 1,090건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 전현직 총리 3명에 자료 요구 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1970년 임관 이후 봉급 내역, 1982년부터 97년까지 출장 내역, 30여 년 전 별세한 부모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요구했습니다. 50년 임금 내역을 내어놓으라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발목 잡기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몸담았던 김앤장에 영업 비밀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한 후보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낼 수 있는 자료도 아닙니다.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것처럼 답변 불가한 자료 제출도 많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도 많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의 자료 요구를 과도한 신상털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녀들과 연관된 개인정보까지 요청을 해서 과한 신상털기, 인신공격용 자료를 요청하는 게 과하다고 들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증인 선서도 못한 채 돌아갔고 민주당은 내일도 보이콧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딸을 강남 8학군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생일까지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막말 논란, 딸 장학금 논란에 이어서 이른바 위장 출생 신고 의혹까지 불거진 겁니다. 본인은 실제 생일로 고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왜 최초 신고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인철 후보자의 재적 등본입니다. 김 후보자 딸의 생년월일을 1990년 2월 26일에서 4월 6일로 정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출생 5년 뒤 생일을 바꿔 신고한 겁니다. 1992년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살던 김 후보자는 1997년 1월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했는데 당초 출생신고대로라면 김 후보자의 딸은 1996년도에 흑석동의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일을 정정한 덕에 입학이 한 해 늦춰져 강남 8학군인 대치동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잘못 신고했던 생년월일을 실제 생일로 정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대치동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출생 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도 2014년 의존원 입시를 앞두고 원래 6월이던 생년월일을 9월로 정정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3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가족 관계를 밝힌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당시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인 김 후보자의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빠 찬스를 넘어섭니다. 명백히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부패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장학생 선정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이 총리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파행으로 시작됐는데 그동안 어떤 의혹들이 주로 제기됐는지 해명은 설득력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제일 논란이 된 게 뭐였죠? 아무래도 아빠 찬스, 그러니까 자녀 스펙이나 입시 관련 특혜 의혹입니다. 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뜨거운데요.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딸과 아들이 나란히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는 사실에 이어서 아들이 경북대병원 진단서로 공익근무 요원 재판정을 받아서 병역 특례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정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어떤 부당행위도 없었고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반박을 했고 아들 병역에 대해서도 재검사까지 실시해서 똑같은 판정 받았지만 의혹은 씻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시즌2라는 얘기도 있었고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자식 키워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런데 정 후보자 말고도 아빠 찬스 의혹 더 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딸도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이던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2년간 장학금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석사과정 밟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딸은 고등학생 때 이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턴으로 의심되는 체험학습을 하고 아들은 이 후보자가 사회이사로 있는 기업의 계열사에 취업해 논란이 됐는데요. 두 후보자 모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예, 유난히 아빠 찬스 논란이 컸고 그다음으로 민간기업 사회이사 이력을 둘러싼 논란도 유난히 많았죠. 네, 초대 내각 후보자 19명 가운데 7명이나 됩니다. 역대 정부 초대 내각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데요. 연간 약 5천에서 8천만 원 급여를 받았는데 특히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13년간 3곳의 사회이사를 지내면서 총 8억 원 가까운 보수를 받았습니다. 사회이사는 원래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사실상 거수기 역할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있죠. 게다가 7명 모두 지명 직전까지 사회이사였기 때문에 공백기도 없습니다. 몸담았던 기업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핵심 의혹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 전입 논란도 있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강남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이 후보자는 주소와 거주가 부합하지 않아서 송구하다고 인정했지만 박 후보자는 실제 거주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도 서울에 살다가 한 달간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드는 지방채 비용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3년 전 검사장 승진 때 인사검증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면서 경위를 불문하고 재불찰이라고 했습니다. 예,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꽤 있고 또 정치적 공세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직사회가 더 깨끗해질 거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60대 여성을 살해한 피해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해 여성이 돈이 많을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이 여성은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모텔 객실 문이 열리자 경찰관들이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 나옵니다.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68살 여성의 손과 발을 묶어 살해한 40대 박모 씨입니다. 객실이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부탁한 게 그 키, 보조 키 그것만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고 네 분이 올라가셔서 박 씨는 범행 4일 만인 오늘 새벽 1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 도주한 뒤 휴대전화를 끈 채 이곳 모텔에 머물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박 씨는 피해 여성과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는데 아파트 퇴거 시기가 다가와 이사 비용 등을 고민하던 중이었다며 안면이 있었던 피해자가 돈이 많을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 머리 등 몸 곳곳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피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에 숨지게 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보고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지난해 12월 검찰 첫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도피 생활을 4개월여 이어간 거죠. 검찰은 긴 시간 도피가 가능했던 건 조력자들 덕분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조력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이은혜와 조현수가 잠적한 건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1차 조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검찰의 첫 조사 날인 12월 13일 지인 2명을 만났습니다. 계곡 살인사건 현장에 동행했던 A씨와 또 다른 지인인데 이들과 만난 뒤 이은혜와 조현수는 잠적했습니다. 함께 도피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만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주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조력이라든가 또는 서로 간에 있어서의 소통이라든가. 수사당국이 파악한 도피 조력 의심자는 20여 명. 이 가운데 9명은 은신처 확보에 도움을 주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등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력자들을 상대로 이은혜와 조현수의 범행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도피를 도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안에는 이은혜와 조현수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내일 새벽 전국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예고됐습니다. 이 원만한 운행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서울과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는 버스 노조와 사측의 막판 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유환 기자. 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협상 시한이 오늘 밤 12시죠. 협상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 6시간 넘게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 기한이 자정,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까지인데요. 노조 측은 대략 11시 정도까지 협상안이 나오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임금 8.09%의 인상과 호봉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분규 없이 임금 동결을 받아들였다며 일상 회복을 맞은 올해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측은 그동안 승객이 줄어 매출이 30% 떨어졌다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지자체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만약 협상 결렬로 총파업이 강행이 되면 당장 내일 새벽 4시 출근 시간부터 출근길 대란이 예상이 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98%와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2,000대에 발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버스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하철은 하루 190회 증편 운행하고 지하철 막차 운행 시간도 새벽 1시까지 연장합니다. 운행을 중단하는 139개 노선에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합니다. 경기도는 파업에 불참하는 업체의 버스 1,000여 대와 각 시군에서 마련한 전세버스 600여 대를 대체 투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70여일 만에 3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일상 회복의 빗장도 곳곳에서 풀리면서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마스크 착용 정도입니다. 또한 이번 주 내에 실외 해제 여부가 결론날 예정이죠. 우선 오늘부터 가능해진 것들을 최은영 기자 리포터에서 확인하시죠.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시식코너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갑니다. 와보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시민들은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시식을 합니다. 비로소 제대로 된 장을 볼 수 있어 좋다는 반응입니다. 맛보고 제가 선택할 수 있어서 최고예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취식이 허용된 첫날, 영화관은 팝콘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팝콘 보면서 영화 볼 생각에 좀 약간 좀 좋은 것 같고요. 노인시설도 2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감염 위험에 외부 활동이 꺼려지던 어르신들도
모처럼 말동무들을 만났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3차 접종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사자와 외부 강사도 3차 접종은 필수입니다. 일상이 회복될수록 중요해지는 취약층 보호를 위해 정부는 60세 이상 사전 예약자의 4차 접종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았으니까 걸리더라도 약하게 걸린다고 그래. 이제 남은 관심은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정부는 이번 주 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일상 회복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데 먼저 물가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달걀 한 판 가격이 8개월 만에 다시 7,000원대로 뛰었습니다. 이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껴가지 못한 건데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 선진국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취약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계란 한 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7,010원. 한 달 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은 건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지난해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계란 가격이 7,0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었는데 이번엔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원래 온라인으로 구매하는데 갑자기 품절이길래 나와봤는데 전체적으로 식비가 조금 부담이 돼서 외식 줄이고. 밀 등 국제 곡물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에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계란도 10%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꽤 올라가지고 소비자들도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희가 물건값을 무턱대고 이렇게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중간에 낀 입장이라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0%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할 때 2.4%포인트나 껑충 뛴 건데 아시아 8개 선진국 가운데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계란값이 오르면서 밥상 물가를 더 밀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 금융시장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국내 주가가 연일 떨어지면서 특히 개인 매수자들 손실이 큰데 개인 피해는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는 전망입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김치아 기자입니다. 밤사이 미 증시는 거의 1,000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1년 반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 연준 내부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넘어 한꺼번에 0.75%포인트나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거론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달러 강세의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장중 1,250원을 돌파했고 우리 증시는 2,700선이 붕괴됐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강한 긴축 예고에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물가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어떤 속도로 금리를 변화시킬지. 이런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낸 25조 원대의 물량을 공격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끝모를 주가 추락으로 개인은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 조정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단타 매매에 따른 손실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증권사들이 앞다퉈 대형주 목표가를 낮추는 상황이어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은 막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 주문이 크게 늘면서 배달비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속출했죠. 이 지자체가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공공 배달 앱을 내놨는데 소비자는 물론이고 업주에게까지 외면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입니다. 마라탕을 민간 배달 앱과 지자체 공공 배달 앱으로 동시에 주문해봤습니다. 민간 앱에선 등록된 업소가 30곳이 넘고 다양한 메뉴 선택이 가능하지만
부산시 배달앱 동백통엔 3곳뿐이고 배달료도 민간 앱은 3,000원인데 공공앱은 10,000원입니다. 또 다른 공공 배달앱 경기도 배달 특급으로 2만 원짜리 꼬막 비빔밥을 주문합니다. 민간 앱은 배달비가 6,000원인데 어찌된 건지 배달 특급은 4만 원이 넘습니다. 지자체가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앞다퉈 자체 배달 앱을 내놓지만 소비자는 불만이 쌓입니다. 제가 원래 시켜 먹던 메뉴가 없었고요. 주문이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도 확인이 안 돼요. 수수료 1%, 광고비 무료. 공공 배달 앱은 업주가 내는 앱 사용 수수료가 1%에서 2% 안팎으로 12%에서 15% 수준인 민간 앱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편의 장치가 민간보다 부족하고 저희 수시로 매니저 정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것도 어렵고 사후 처리가 늦는 경우도 많아 업주들도 불만입니다. 우리 오더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20일 걸렸어요. 내가 처음에 30번 했어. 이렇다 보니 공공 배달 앱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3년간 세금 238억 원이 투입된 배달 특급의 경우 하루 이용자 수가 4만 명대로 시장 점유율 1%에 머뭅니다. 2020년 전북 군산시가 내놓은 배달의 명수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가 내놓은 배달앱은 21곳에 달하지만 대부분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 배달앱 차별화 서비스 등 특단 대책이 없으면 민간과 경쟁이 힘든 게 현실이라고 분석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해요. 공공이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들어와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예산을 써가면서. 착한 수수료를 내걸고 혈세를 쏟아부은 공공 배달앱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다음 달 10일, 5월 10일이죠. 10일 일반인에 개방됩니다. 대통령 취임 당일입니다.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모레부터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당분간은 입장객 수와 관람 시간, 장소가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박성재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개방 시점은 다음 달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이 끝난 직후인 정오부터입니다. 개방 시간은 이날 하루만 오후 12시부터 밤 8시까지고 이후부터는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주말에도 열기로 했습니다. 초기 관람객이 몰릴 것을 고려해 당분간 관람 시간과 인원을 2시간마다 6,500명씩 총 39,000명으로 제한합니다. 신청은 27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모바일 앱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데 당첨돼야 방문이 가능합니다. 관람 장소는 야외는 제한 없고 건물 내부는 주요 기록물과 통신시설 등이 정리되는 대로 순차 개방합니다. 약 600여 년 동안 닫혀있던 권력 상징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청와대 뒤편 북악산 등산로 역시 다음 달 10일부터 개방되는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름을 공모 중인 용산 집무실을 임시로 피플스 하우스, 즉 국민의 집으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외교장관 공관을 방문한 뒤 관저로 결정됐다는 보도에 대해 인수위 측은 결정 이후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일기 신도시 아파트 값이 들썩이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새 정부 방침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수위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겠다던 당초 공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안전진단 면제와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을 통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던 윤석열 당선인. 수도권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30만 호 외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를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1기 신도시 집값이 들썩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순차적인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지만 그런 와중에서 다소 가격들이 좀 불안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집값이 심상치 않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동일 지역에서 다수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단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과 함께 이주 수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안전진단 면제 공약의 폐기 전망에 대해 인수위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 구상도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가입하는 것도 초청받는 걸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 한일 관계 개선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당선인 집무실에서 가진 미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은 쿼드에 곧 초청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초청받으면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때 공약한 쿼드 워킹그룹 참여 후 역할 확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지금은 백신만 들어가 있는데 기후와 신흥기술에도 참여를 좀 확대하겠다. 쿼드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중심의 안보 협의체 성격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확실하게 거리를 두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방점을 두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윤 당선인은 미중 양국과 평화롭게 공동 번영할 수 있다며 미중 갈등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했습니다. 5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의제에 올릴 것이라며 한미일 공조 복원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외부 사찰단을 수용하는 등 비핵화의 첫걸음을 떼면 상당한 수준의 대북 경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공개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에 보란 듯이 더 많은 군사 지원도 약속했고 신임 대사도 지명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합니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인사를 나눕니다. 미국의 대통령직 승계 서열 4위와 6위로 최고의 급이 우크라이나를 찾은 건 개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들은 폴란드에서 기차편으로 키이우에 도착해 3시간여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4천억 원을 군사차관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And our support for Ukraine going forward will continue. It will continue until we see final success. 우크라이나 주재 신임 대사로 브링크 슬로바키아 대사를 지명한 데 이어 폴란드로 대피한 외교관들도 이번 주에 르비우에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빈손으로 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미국은 추가 지원으로 화답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в Києві в такий дуже відповідальний, важливий момент для нашої держави. Дуже дякуємо,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дійсно допомагають Україні.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기차역 5곳을 폭격했습니다. 끝까지 항전 중인 마리우폴의 제철소에 대한 총공격도 준비 중인데 우크라이나는 이 제철소 옆에서 특별회담을 갖자고 긴급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극우이자 칠러 성향의 르펜 후보를 꺾었습니다. 이 르펜이 당선될까 긴장했던 서방국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결선 투표에서 58.54%의 지지를 얻어 재대결한 마린 르펜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꺾었습니다. 5년 전 39세 최연소 당선 기록에 이어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란 수식어도 얻었습니다. Que nombre de nos compatriotes ont voté ce jour pour moi, non pour soutenir les idées que je porte, mais pour faire barrage à celles de l'extrême droite. 다만 연금 개혁, 유류세 인상 등 마크롱의 지난 5년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돌아서면서 격차는 32%포인트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르펜도 득표율에서 희망을 봤다고 자평했습니다. Avec plus de 43% des voix, le résultat de ce soir représente en lui-même une éclatante victoire. 득표율 격차가 6월에 열리는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방은 긴장을 내려놓는 분위기입니다. 르펜 후보가 소속 정당이 힘들 때 푸틴의 자금을 빌려 쓰는 등 친러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민주주의 수호에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마크롱을 축하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눈밭을 걸어오는 FBI 요원이 저격수의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잠시 비틀거리더니 다시 일어섭니다. 가슴에 철판을 달고 있었던 겁니다. 첨단 소재 방탄판이 아니라 경첩이 달린 철문 쪼가리입니다. 마카로니 웨스턴 명작의 결투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죠. Shoot to kill, you better hit the heart.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망토 아래 철판을 벗어 던집니다. 그렇듯 철판을 목에 걸면 방탄판이 되고 얼굴에 깔면 철면피가 되죠. 자기 이익과 자리를 지키는 일이라면 방탄판보다 굳세고 철면보다 두꺼운 분들이 여의도 국회에는 많습니다. 나라 살림, 국민 형편이 쪼들리건 말건 연봉 올리는 데는 철통같이 단합합니다. 감옥에서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데 국가의 물가 비명이 들리긴 하겠습니까? 이건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했는데 고작 50명쯤 참석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졸거나 휴대전화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왔죠. 이런 장면에선 여야가 없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센 후폭풍에 놀라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을 도외시한 정략적 합의였다고 사실상 인정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분노와 비난이 집중되는 대목은 공직자와 선거범죄 수사권부터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선거사범과 공직자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당장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도 중수청이 출범하면 빼앗게 되니까 그나마 해온 권력형 의혹 사건 수사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어도 정권 막판에 갑자기 검수완박을 들고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안으로 민주당이 당초 원했던 건 다 얻어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중재안을 받아들고 보니 자신들에게 결코 해롭지 않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선거사범 수사만큼 의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칼날이 또 있겠습니까? 새 정부에게도 정권 쪽 검찰은 껄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풍이 몰아치자 부랴부랴 중재안 재논의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남은 특권으로 검찰과 언론을 지목했습니다만 국회와 정당이 하는 야합의 행태들을 보면 마지막 철옹성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국회의원의 특권부터 박탈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해는 가죠. 4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나 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300mm 이상의 많은 양이 예상되고요. 남해안과 제주 남부에도 150mm 이상, 전남과 경남, 북부 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제주에는 50에서 1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7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특히 전남과 경남, 제주에 집중을 하겠는데요. 지금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4월 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한 곳도 있었는데요. 내일도 평년 수준을 웃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17도로 출발해서 28도까지 오르겠고 청주의 낮 최고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대구 23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25일 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